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 단어의 진상 최성일. 성안북스. 안녕하세요. 꿀비 소리 책방의 꿀비 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성안북스에서 나온 단어의 진상이라는 최성일 작가님의 책입니다. 최성일 작가님은요, KBS TV PD세요. 이웃집 찰스,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수상한 휴가, 오감 만족, 세상은 맛있다,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루키, 속보이는 TV, 인사이드, 사장님이 미쳤어요, 서가식당, 무한리필 샐러드, 정교 톱10, 재난 탈출 생존왕, 표리부동 등을 기획 제작하셨고요. 소설로는 아이엠맨을 포털에 연재 중이십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한 장르의 책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비밀을 시로 묻고 에세이로 답하는 엉뚱한 단어사전. 단어사전이라고 해서 진짜 사전은 아니고요. 오늘의 책 단어의 진상은요, 불완전하고 아이러니한 인생의 비밀을 시로 묻고 때론 통쾌하게, 때론 깊은 위로로 에세이로 답하며 풀어나가는 독특한 구성을 가진 책입니다. 시는 상상력을 자극하며 유쾌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하는 식으로 통상적으로 시 앞에 제목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목은 그 다음 장에 한 단어로 써 있죠. 그런데 그 단어, 즉 시의 제목을 알게 된 후 앞장에서 읽었던 그 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으면 풋 하고 웃음이 나옵니다. 아, 이게 그 얘기였어 하고요. 다음 장엔 그 정답을 제시하며 그 단어에 대해 풀어주는 에세이가 또 한편 나옵니다. 그 에세이를 통해 작가는 그 단어의 진상을 말하는 듯 싶습니다. 그 시에 대한 에세이, 시가 에세이까지 연결되죠. 흔들리고 덜컹거리는 인생에서 때론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며 살 만큼 살아온 작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일상의 사물에서 찾은 단어의 숨은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단어를 작가는 날카롭고 섬세한 관찰력과 상상력으로 보석같이 빛나는 인생의 단어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책은 특별한 4가지 재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수께끼 같이 시의 제목을 맞춰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려 볼게요. 수수께끼 같은 이 시의 제목을 맞춰보세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았다가 그래도 그냥 자기 뭐해서 소주 한잔하고 누웠는데 네가 왜 울고 지랄이야, 눈물 나게. 이 시의 제목은 뭘까요? 네, 정답은 비입니다. 어때요? 비를 맞추신 분 계신가요?
이제 제목이 비라는 걸 알고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비.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았다가 그래도 그냥 자기 뭐해서 소주 한잔하고 누웠는데 네가 왜 울고 지랄이야. 눈물 나게. 제목을 알고 읽으니까 시가 또 다르게 다가오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목을 모르고 읽다가 뒷장을 넘겨 제목을 알고 다시 시를 읽어보면 그 시가 하고 자꾸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네, 시를 읽으며 낄낄거리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이 참 유머러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목을 알게 되면 왠지 모르게 아 하고 머릿속에 느낌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마 책을 직접 보셔야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느낌을 아실 텐데 또 시를 읽으며 이건 제목이 뭘까? 그 단어를 맞추고 싶어지는 그 묘한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이런 재미를 의도해서 구성하지 않았을까요? 저 작가님의 의도 잘 파악한 거 맞나요? 또 그 단어를 맞췄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근데 저 사실 한 번도 못 맞춰봤어요. 여러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혹시 알아요? 작가님과 생각이 같은지.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점은요. 시와 제목과 에세이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시를 읽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제목이 있고 또 제목 뒤에는 작가님이 에세이로 그 제목, 그 단어를 풀어내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그 에세이는 때로는 위트 있게, 때로는 따뜻하게, 독자들도 한 번쯤 겪었을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냅니다. 세 번째 특별함은요. 시와 에세이를 아우르는 작가의 한 줄 인생 문장과 이 감성적인 느낌의 일러스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러스트와 한 줄 인생 문장이 너무 적당하게 이렇게 잘 표현돼 있어서 머릿속에 더 각인되더라고요. 저는 글자만 있는 책보단 그림 몇 컷이 함께 있는 책은 왠지 모르게 동화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감성을 더 자극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특별 부록인데요. 제시된 단어에 대해서 나만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 상상력을 키우거나 일러스트를 감상하며 컬러링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밑줄만 쳐져 있는 빈 원고지,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왠지 모르게 이제부터는 막 펜을 들어야 할 것 같은 막 그런 공간이죠. 이 빈 공간에 나도 모르게 글자 몇 자를 적어보는 순간 저도 작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작가님이 이 공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단어의 진상이라는 책이 저에게 계속 말을 거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속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같았어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하는 신기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단어의 진상을 읽고 나 자신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 책은 이 종이책으로 직접 보셔야 제가 느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낭독만으로는 채워드릴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많네요. 그래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성안북수에서 펴낸 최성일 작가님의 단어의 진상을 함께 감상하시죠.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특히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단어의 진상, 최성일, 성안북수. 프롤로그. 글을 쓴다는 걸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글이 쓰고 싶어졌다. 왜 그럴까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동안 그냥 논 것만은 아니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덜컹거리는 인생 속에서 내 안의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다. 글을 배우는 대신 인생을 배웠다. 세상을 좀 살았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지며 살았다. 살다 보니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 비가 왜 슬픈지, 눈은 왜 하얗게 내리는지, 커피는 왜 쓴지, 술은 왜 이렇게 단지. 그 비밀을 알기 시작했다. 그래서 살면서 만난 단어들의 숨은 진상들을 캐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내가 파헤친 그 진상들을 하나하나 폭로해보려 한다. 사물의 진상.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나의 눈을 가릴 수는 없다. 네가 아무리 짓밟아봐야 나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너의 나태와 오만을, 무책임한 삶의 무게를 나에게 숨길 수는 없다. 너는 결코 나를 속일 수 없다. 너는 53, 61, 82, 105. 저울. 저울은 냉정하다. 올라서서 숨을 멈추고 아무리 배에 힘을 줘봐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의심해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어젯밤에 조금 과식했을 뿐이고 곧 빠질 살이라고 우겨도 들어먹질 않는다. 숫자는 냉정하다. 세상에는 불편한 존재들이 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강 넘어가면 좋으련만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 약점을 콕콕 찔러대며 잔소리하는 가족. 듣기 싫은데도 바른 말만 해대는 동료. 통계를 들이밀며 꼬치꼬치 따지는 부류들. 피하고 싶고 내치고 싶고 자르고 싶은 존재들. 그래서 그들은 쓴소리한 죄로 미움받고 밀려나고 때로는 모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당장은 싫고 밉더라도 그 존재들을 인정해야 한다. 입에 쓴 약일수록 참고 삼켜야 한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꼬어도 어쩔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고 싶다면,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저울을 던져버릴 수는 없다. 불편하고 괴롭더라도 그 숫자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꼬어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세상은 냉정하다. 우리는 그 냉정함에 냉정해야 한다. 나에게 저울이란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워 죽다가도 눈길 한 번 주면 가슴이 벌렁벌렁. 싫다는 소리도 거짓말이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겠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가 말라 죽겠다. 이 시의 제목은 돈이었습니다. 돈. 이 정도면 지독한 짝사랑이다. 내 인생이 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은 지 이미 오래지만 그렇다고 아직 미련을 버리지도 못하겠다. 짝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부채를 다 갚으면 될까? 가족들 한풀이 알 만큼의 현금? 넉넉한 노후 자금? 자식에게 아파트 하나 딱 물려줄 수 있는 여유 자금? 10억? 20억? 50억? 이해가 안 되는 뉴스를 볼 때가 가끔 있다. 재벌들이 돈 때문에 가족과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감옥에 간다. 금수저들은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한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파산하거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 도대체 왜? 더 이해 안 되는 뉴스도 있다.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럴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벌었을까? 나는 재벌은커녕 로또 벼락 맞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김밥 팔아 모은 돈을 몽땅 기부할 일도 없을 것이다. 끝없는 탐욕도 없을 것이며 숭고한 희생도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짝사랑하다가 끝날 인생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짝사랑 때문에 쓰린 속을 부여잡고 직장에 가고 더럽고 아니 꼬어도 참을 줄 알고 밤 늦도록 고민도 한다. 그 이루지 못할 짝사랑이 이 세상 쓰러지지 않고 버티게 하는 나의 에너지이다.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난들 어떡할 것인가? 짝사랑도 엄연히 사랑인 것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버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내가 지치고 힘든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얄팍한 선물, 가장 값싼 위로, 가장 고귀한 거짓말. 이 시의 제목은 바카스였습니다. 난 모르겠다.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그동안 우리의 피로를 얼마나 풀어주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이겨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긴 한 건지. 60년 동안 온 국민이 마시는 바람에 지금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때로는 잘 봐달라는 뇌물로 건네주던 이 달달한 음료가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살리고 인생사까지 술술 풀리게 해준 건지,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건지 잘 모르겠다.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집값은 치솟고 빈부차는 벌어지고 밤낮 이래도 별반 나을 게 없는 현실을 겪어본 우리는 다 안다.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심지어 라이벌 간에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경험상 안다. 하지만 그 위로와 격려라는 것이 어떻게 인체에 작용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분명 효과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것이 플라세보 효과라도 효과는 효과다. 이 달달한 음료에 환상적인 효능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 어린 나이에 몸살 같은 것은 단번에 나을 거라고 약 대신 건네주던 어머니의 말씀이 진짜였다고 믿고 싶다.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면 이 터무니없는 마법의 힘을 끝까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당신의 위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살리는 백신이 된다. 제발 나에게 강요 좀 하지 마.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 길 하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 내 인생 책임질 거 아니잖아. 자기 길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시의 제목은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꼬불꼬불 이상한 골목길로 안내한다든가, 도저히 차가 갈 수 없는 급경사 오르막길을 가르쳐준다든가 하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일을 겪으면 과연 이 내비게이션을 믿을 수 있나?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뭉글뭉글 피어오른다. 우리 주위에는 내비게이션이 많다.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 이 인간 내비게이션은 전원이 잘 꺼지지도 않는다. 끝까지 옆에 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강요한다. 그들이 안내하는 경로가 그냥 의심스러운 수준이면 그래도 다행이다. 안내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거나 원하는 방향이 전혀 아닐 때도 많다. 그러고는 그 길이 최적 경로라며 우기고 다그친다. 이 인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길이고 누구를 위한 목적지인지는 묵살되고 만다. 이런 내비게이션 논쟁은 가까운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무조건 저 피라미드 꼭대기로 가라고 자식들을 강요한다. 원하지 않는 특목고, 원하지 않는 의대, 원하지 않는 공무원 시험. 빗나간 애정에 의해 설정된 빗나간 경로는 자칫 차를 탈선하게 하거나 낭떠러지 막다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 당신이 찾아낸 최선의 길은 오직 당신에게만 최선의 길이다. 뭐라고 말도 못하고 참고 또 참았다가 그래도 그냥 자기 못해서 소주 한잔하고 누웠는데 네가 왜 울고 지랄이야. 눈물 나게. 제목은 비였습니다. 비. 비는 다수의 물과 소수의 화학물질, 이를테면 암모늄, 질산, 이산화질소, 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만 안다면 그것은 겁만 나는 것이다. 석굴암을 보고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 사실 비에게는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 비는 천부적인 예술적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섬세하고도 광기 어린 그의 예술성이 발휘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날이면 술에 취한 채 밤하늘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눈물을 쏟아내었다. 쏟아지는 그의 눈물은 사방으로 흩날렸고 애꿎은 사람들을 감염시켰다. 그래서 비는 필연적으로 술을 동반하고 눈물을 동반한다. 비 오는 날 왠지 울적하고 술이 생각나면 그냥 즐겨라.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비 때문이다. 비 오는 날 끝나버린 사랑이 문득 떠오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눈물이 흘러내리면 그냥 흘려라.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비 때문이다. 비 오는 날 삶은 어깨를 짓누르고 세상에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소리내어 울어버려라.
당신이 지는 것이 아니다. 빚 때문이다.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동료로 사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다. 현실의 무게를 억지로 버티면서 참아내지 말자. 나의 감정을 속이지 말자. 참다가 그래도 힘들면 한 번만이라도 실컷 복주하자. 괜찮다. 모두 그놈의 빚 때문이니까. 비가 오는 걸 어떡해.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이렇게 힘든 걸 어떡해. 깊은 어둠 속으로 뱀처럼 휘어지고 검은 비바람이 좀비처럼 덮쳐왔다. 세상이 덜컹거릴 때마다 인생도 흔들리고 있었다. 떠나고 남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체념이라도 한 듯이 낯선 이의 어깨에 기댄 채 죽음 같은 쪽잠이 들었다. 아무도 누구에게, 아무도 아닌 사람들, 모두가 모두에게 모두인 사람들, 나란히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 검은 눈물이 좀비처럼 덮쳐왔다. 이 시의 제목은 시내버스였습니다. 시내버스. 마지막 시내버스의 차창 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와이퍼는 삐걱거리며 힘겹게 빗물을 털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듯 눈을 감고는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흔들거리고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모습을 한 사람들.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무얼 하다가 돌아가는 것일까? 저마다 무슨 사연을 품고 있는 것일까? 승진한 친구가 사준 술이 왠지 독해서 졸음이 쏟아지는 50대 직장인.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다 돌아가는 20대 취업준비생. 식당 일을 끝마치고는 남은 반찬통을 품에 안고 잠든 60대 아주머니. 치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왠지 마음이 휑한 40대 주부. 오늘 하루를 공치고는 걱정이 태산인 60대 노점상 아저씨. 다수의 아버지와 다수의 어머니, 다수의 아들과 다수의 딸, 다수의 땀과 다수의 눈물, 다수의 미련과 다수의 체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달리는 시내버스. 서로에게 아무도 아니고 서로에게 아무도 되어줄 수 없는 공간. 하지만 결국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알고 보면 서로의 꿈과 현실, 희망과 눈물이
씨줄 날줄처럼 얽혀있는 사람들.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서로의 낯선 어깨뿐인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닮은 우리들. 마지막 시내버스는 그렇게 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실은 채 덜컹거리며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달리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세상, 흔들거리는 인생. 기댈 곳이라고는 결국 서로의 어깨뿐. 나에게 시내버스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칼로리 제로 다이어트 제품. 1년에 한 번 복용으로 끝. 주의사항. 장기 복용해도 효능이 똑같음. 복용 횟수에 연연하지 말 것. 점점 더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음. 시의 제목은 나이였습니다. 나이. 나이를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다. 좀 더 현명해지고 좀 더 여유로워질 줄 알았다. 샘도 밝아지고 재산도 쌓일 줄 알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차고 넘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만 졌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티끌 모아 티끌일 뿐이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뜻도 알게 된다고? 다 뻥이었다. 불행하게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었다. 20대에 취직하고 30대에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40대는 30평대 아파트에 승진도 하고 50대에는 아이들 대학 보내고 나이에 따라붙는 꼬리표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당연히 들어맞을 리 없다. 똑같은 나이는 있어도 똑같은 인생은 없다. 나이가 숫자일 뿐이니 장점도 있다. 나이에 연연하지 않으면 몸이 가벼워진다. 젊어서 못할 게 없고 늙어서 못할 게 없다. 나도 이제 슬슬 사회생활을 정리할 나이가 되어간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 할 게 많아진다. 그래서 밤늦도록 소설도 써보고 이렇게 이상한 글도 끄적여보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에 나이는 없으니까.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밤이 꽤 깊었는데도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미칠 것 같은 그 맑은 눈으로 좀 더 이야기해보라고,
좀 더 솔직해져 보라고. 지치지도 않고 저렇게 밤새 앉아 있다. 그래서 너는 후회하지 않냐고, 미안하지 않냐고, 사랑이라는 게 남긴 남았냐고, 용기라는 게 남긴 남았냐고. 그냥 이렇게 늙어갈 거냐고. 그래서 너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의미냐고. 그렇게 밤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미치도록 맑은 눈으로. 네, 이 시의 제목은 불면증이었습니다. 불면증.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쯤이었다. 갑자기 그놈이 쓱 들어왔다. 갑자기 잠이 싹 달아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처음이 아니었기에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또 언제까지 나를 붙잡고 늘어지며 괴롭힐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녀석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 어제 왜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나? 왜 쓸데없이 그걸 한다고 해서 남들까지 힘들게 하느냐 같은 사소한 질문부터 시작하더니 그 많은 부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도대체 노후 준비는 하고 있기는 하느냐 같은 뼈아픈 약점을 꼬치꼬치 따졌다.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나를 물고 늘어졌다. 너는 말이야, 내가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지? 너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몰라주지? 너의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하지? 열심히 일했는데 주위에서 몰라주지? 그래서 억울하지. 자, 너를 봐. 이제는 늙고 볼품없어진 너를 보라고.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고. 너는 어떤 아들이고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빠고 어떤 동료고 어떤 친구인지 잘 보라고. 도대체 넌 뭐냐고. 잠 좀 못 자면 어때? 언젠가 질리도록 잘 잠인데. 미치기 직전까지 인생사를 탈탈 털던 놈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사이 훌쩍 가버렸다.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던 그 미운 놈이 그렇게 가버렸다. 누구에게나 불면의 시간은 온다. 애써 극복하지도 말고 애써 반항하지도 말자. 때가 되면 결국 지나갈 것을. 단어의 진상 최성일. 오디오북 꿀비 소리 책방.